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희영입니다. 마음, 이동진. 가슴에 늘 파도치는 사람이고 싶다. 작은 말로 사랑한다 해도 철썩 밀려오는 웅장한 파도 소리처럼 느끼면 좋겠다. 작은 손으로 살짝 잡아도 심벌지가 쨍 하고 울리듯 뜨겁게 그 손을 잡으면 좋겠다. 먼 길을 함께 걷지 않아도 수평선에 올라선 범선의 돛대처럼 고향 같은 마음이면 좋겠다. 나는 가슴이 늘 그렇게 감동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하지요. 동시에 가장 값진 일 역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 했습니다. 마음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 내가 먼저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서는 거 아닐까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변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요, 김경욱 작가의 승강기입니다. 김경욱 작가는 1971년 광주에서 태어나서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국문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1993년 작가세계 신인상의 중편소설인 아웃사이더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왔고요. 단편소설인 장구경이 죽었다고 이 작품으로 2004년 한국일보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또 99%로 2008년 현대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독서로는 2009년에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바가 있지요. 소설집으로는 바그다드 카페에는 커피가 없다, 베티를 만나러 가다, 누가 커트 코베인을 죽였는가, 장구경이 죽었다고, 위험한 독서,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 또 장편소설로는 아크로폴리스, 모리슨 호텔, 황금사과, 천년의 왕국, 동화처럼, 그리고 야구란 무엇인가,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김경욱 작가의 승강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김경욱. 퇴근길 우편함에 봉투도 없이 꽂혀있는 관리비 고지서를 발견한 공은 이맛살을 찌푸렸다.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봉투를 봉하기까지 했는데 여기서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집이 물과 전기와 가스를 얼마나 쓰는지 엿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몸은 얼마나 자주 씻는지, 텔레비전은 얼마나 오래 보는지, 외식은 얼마나 잦은지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 공은 관리비 고지서를 양복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새로 이사온 아파트에서의 첫 관리비 고지서였다. 고지서를 이렇게 남들 다 보도록 두면 어쩌겠다는 거야? 집사람하고 애들 두고 혼자 내려와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어색하구만. 엘리베이터 안에 올라탄 까무잡잡한 사내애가 코를 후비며 공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뭐야, 내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안타. 난 2층이라고, 2층. 공은 굳은 얼굴로 엘리베이터를 지나쳐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갔다.
사내의 무례한 시선이 뒤통수에 들러붙은 느낌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남의 시선을 피하는 게 고역인 공이었다. 새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돼 다행이었다. 옆집이 203호니까 204호여야 맞지만 분페일은 205호라. 아이고, 불길하다고 끝자리에서 4를 뺀 모양인데 그렇다면 4층도 빼야지. 4층은 뭐야? 공은 일관성 없는 거부감이 거슬렸다. 뜻밖의 소리에 공의 한쪽 눈썹과 입꼬리는 치켜 올라가고 한쪽 눈과 콧구멍은 커졌다. 아이고, 내가 전에 살던 아파트 비밀번호를 입력했잖아. 아이고, 공은 새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자물쇠가 팔짱을 푸는 금속성이 부드럽게 들려왔다. 치켜 올라간 눈썹과 입꼬리는 제자리로, 커진 눈과 콧구멍은 본래 크기로 돌아왔다. 균형을 회복한 것이다. 새 기관장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때마다 다시 그려야 하는 직장에서 20년 넘게 책상을 지켜낸 것도 일관성과 더불어 균형을 금과 옥조로 여긴 덕이었다. 아니, 이게 뭐지? 관리비 고지서? 세탁소에 맡길 옷가지를 챙기다 관리비 고지서를 다시 발견한 것은 나흘 뒤 일요일 오후였다. 주머니에 쑤셔넣은 게 언제였더라? 참, 지난달까지만 해도 관리비 따위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납부기한은 아직 멀었구만. 자동 납부를 신청해야겠네. 어디, 이 아파트 관리비 내역은 승강기 교체비 항목? 에이, 잘못 적혔겠지. 승강기 교체비 항목을 발견한 공은 단순한 착오일 거라고 짐작했다. 엘리베이터는 2층에 서지 않았으니까.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촌스럽게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승강기는 뭐야? 게다가 기도 아니고 일하니 이거 참. 아이고, 승강이. 착오일 것이라는 짐작은 확신이 되었다. 맞춤법 오류 덕분에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공은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다. 관리사무소를 호출했지만 먹통이었다. 교체해야 할 것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인터폰이었다.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는 고지서 하단에 적혀 있었다. 공이 전화를 걸자 가늘고 낮은 목소리가 굵고 높은 신호음을 잘라내며 기어나왔다. 주말 저녁잠을 깨우고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공휴일 아침잠을 흔들던 목소리였다. 오늘은 국경일입니다. 아직 태극기 안단 세대는 지금 즉시 태극기를 개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공의 미간이 좁아졌다. 네, 저 205호 사는 사람인데요. 관리비 고지서에 잘못 적힌 게 있어서요. 승강기 교체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잘못 나왔네요. 뭐야? 뭐가 말이 없어. 여보세요? 네. 차고 맞죠? 그건 전임 소장 때 결정된 사안이라 그쪽에 확인해봐야 합니. 뭘 확인해. 차고인 게 불을 보듯 뻔한데. 그래도 화를 내면 안 돼.
저 2층에는 서지도 않는데 교체 비용을 내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야 이게 또 침묵? 이건 뭔 뜻이지? 저 승강이 거는 전임에 알아봐 연락드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왜 지가 먼저 끊어? 참. 아니 그리고 무슨 말이 이게 꼬리를 막 잘라먹냐? 공이 대꾸할 새도 없이 관리소장은 제 말꼬리까지 자르며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에도,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관리사무소에서는 기별이 없었다. 공은 다시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205호입니다. 엘리베이터 건은 알아보셨습니까? 예. 뭐라고 하던가요? 주민들이 그리 하이로 똑같이 분할 납부 하이로 했답니. 주민 누가요? 뭐야? 또 침묵? 뭐 이래? 이봐요. 내 말 듣고 있어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야지 말이야. 전임에 알아봐서 연락드리. 관리소장은 또다시 제 말꼬리를 자르며 전화를 끊었다. 말꼬리를 잘라먹는 것은 버릇인 듯했다. 제 꼬리를 자르고 달아나는 도마뱀처럼. 나 파충류라면 질색인데. 여보세요. 접니다. 205호. 결과는 나오는 대로 곧장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 휴대전화 번호 알려드릴게요. 공은 관리사무소로 다시 전화를 걸어 결과를 곧장 알려달라고 부탁하며 휴대폰 번호를 불러줬다. 관리소장은 이번에도 가타부타 대꾸 없이 전화를 뚝 끊었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것도 버릇임이 분명했다.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뒤로 공은 회사에서도 관리소장의 전화를 기다리게 되었다. 주민들이 결정했다고? 1, 2층에 사는 사람들도 교체 비용을 내겠다고 했던 거야? 저기 결제 좀... 말도 안 돼. 네? 결제 말이 안 돼요? 아닐세. 결제 받으러 왔구만. 거기 놓고 가게. 좀 빨리 해주셔야. 알았어. 검토를 해봐야 결제를 할지 말지 판단할 거 아닌가? 아, 예. 그럼 납득할 수 없는 일과 납득할 수 없는 일에 납득할 수 없음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지역 기업들의 고용 현황에 대한 통계를 만지작거리면서 무난하고 두루뭉술한 분석을 덧붙이면서 민간경제연구소의 전망을 표나지 않게 베끼면서 자신이 감찰을 위해 파견된 것이라는 헛소문을 방관하면서 공은 관리소장의 연락을 기다렸다.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자 번호를 잘못 불러주지 않았나 의심했고 급기야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공이 회사에서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지 이틀 뒤였다. 여보세요. 저 205호입니다. 뭐야? 또 대꾸가 없네? 알아보셨습니까? 예. 알아봤다고?
이거 쉽게 대답을 하니까 더 화가 치미네. 알아보는 대로 연락 주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감찰하러 온 거 맞나 봐. 따지듯 물었지만 관리소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칸막이 너머도 잠잠해졌다. 가뜩이나 헛소문 때문에 경계하고 경원하는 동료들이었다. 통화요금 몇 푼 아끼려고 사무실 전화로 연락한 것을 후회하며 공은 입과 송아기를 손으로 감쌌다. 누가 결정한 겁니까? 라인에서 했답니. 라인이요? 통로 대표들 말입니. 어떻게 자기들끼리 결정합니까? 에? 우리 라인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수화기 저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랍 여는 소리, 서랍 뒤지는 소리,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는 소리, 서랍 닫는 소리가 띄엄띄엄 이어졌다. 3호 라인은 303호입니. 또 그냥 끊었어. 말도 제대로 다 안 하고. 관리소장은 어김없이 제 말꼬리를 자르며 전화를 끊었다. 공은 한숨을 내쉰 뒤 담배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섰다. 칸막이 너머의 시선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딴전을 피웠다. 본부에서 개인 물품을 챙겨 나올 때도 그랬다. 갑작스런 지방 전출에 대한 억측이 무성했지만 면전에서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다. 공은 퇴근길에 라인 대표를 찾아갔다.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에 붙들려 있어서 계단으로 올라갔다. 맞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래층 205호에 사는 사람인데요. 라인 대표님 맞습니까? 네. 누구라고요? 아니, 왜 사람을 훑어보고. 참아야 돼. 네. 제가 라인 대표 맞아요. 근데 무슨 일이시죠?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모든 세대가 똑같이 분담하기로 결정한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만약 참석했다면 찬성했는지요? 네? 무슨 일로 그러는데요? 라인 대표라는 이 여자, 내가 대답하지 않거나 답이 신통치 않으면 금방이라도 문을 닫을 태세잖아. 일단 꼭 참고. 아이 참. 뭔 일로 그러냐고요? 그게 사용하지도 않는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물게 되었거든요. 제가 205호에 사는데 2층이라서 엘리베이터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하소연을 하는 것 같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네? 방금 뭐라고? 왜 같은 말을 두 번 하게 하는 거야? 난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전임 관리소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군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다니. 저로서는 당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럼 실례가 많았습니다. 뭐야? 공은 한달음에 집으로 내려가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들리자 공은 마른 침을 삼켰다. 까닭 모를 긴장감이었다. 공이 목소리를 높였다. 라인 대표는 금시초문이라는데 대체 누가 결정한 겁니까? 뭐야? 또 침묵이야? 전화선 안에 벽이 있는 거야, 뭐야? 여보세요? 예. 벽이
짧지만 완강하게 건재를 알려왔다. 공은 벽 너머의 도살인 거짓보다 벽 자체의 완고함에 숨이 막혔다. 관리소장은 다시 잠잠했다. 새삼스러울 것은 없었지만 관리소장의 침묵이 공은 왠지 깨름칙했다. 수화기를 쥔 손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때도 이랬어. 부장이 차빈하라면서 주머니에 막무가내로 찔러준 돈 때문에 막 뒤척이던 그 밤에도 이런 기분이었다고. 한 교수, 내가 아끼는 후배야. 공 과장, 인사해. 예. 안녕하십니까, 저 공 과장입니다. 아이고, 이 부장님이 총애하시는 직원이구만.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인사는 차차 하고, 자, 마시자고. 네. 마셔. 네. 평소 소 닭보듯 하던 부장이 연구 용역을 의뢰한 교수와의 저녁 식사에 데려갈 때부터 깨름칙했다. 기관장이 데리고 온 부장이 법인카드를 쓰는 자리에 아무나 데려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불려가는 이는 기관장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졌고 법인이라 불렸다. 그렇지 못한 부류는 무법인으로 불렸는데 법인들의 전횡을 개탄하는 무법인 중에는 무법자라고 자주 하는 이도 있었다. 공은 무법인이었지만 무법자라고 자주 하는 쪽은 아니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꼭 겪어봐야 하는 건 아니라고. 그리고 만년과장이라 만년설이라고 놀리지만 만년설이 뭐 어때서 우아하지 않아? 다른 집들은 아무 말 없습니까? 예. 관리소장이 웬일이야? 이번엔 곧장 대답하네? 저 1층 주민들도요? 예. 아무 말 없습니. 뭐야? 아무 말 없다니 벽이잖아? 정말입니까? 아이,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감이. 관리소장은 발끈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관리소장이 내뱉은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관리소장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다는 점이다. 엘리베이터 건에 대한 관리소장의 입장은 대체 뭐지? 전임자에게 확인하겠다는 걸 보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화 받는 태도를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관리소장의 침묵이 벽이라면 공은 자신이 벽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겁니? 그게 아니라 1층 주민들조차 아무 말 없다는 게 이상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공은 가슴이 답답했다. 납득할 수 없는 인사발령 앞에서 자꾸만 그날 저녁을 떠올릴 때처럼. 그날도 이렇게 답답했어. 답답했다고. 마셔, 공 과장. 예, 부장님. 긴장 풀어. 우리 사이에 긴장할 게 뭐 있다고. 공 과장, 예. 정말로 부장님이 아끼는 직원인가 봅니다. 그럼. 이발 강 교수. 자,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생산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너 어떻게 생각하나? 그야 연구를 해. 그런 걸 꼭 연구를 해봐야 하나? 노동시장이 플렉서블해야 글로벌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잖아. 어? 맞습니다, 부장님. 공 과장, 네. 많은 못게. 예.
술 기운이 확 달아난 것은 부장이 레스토랑 매니저로부터 법인 카드를 돌려받을 때였다.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 영수증과 함께 슬쩍 딸려왔다. 거스름 돈이라도 주고받는 듯 자연스러운 게 한두 번 맞춘 장단이 아니었다. 온가자. 자, 잡혀라해. 아니 저 부장님 나 먼저 가네. 부장님 저기 돈. 뒤따라온 공을 부장은 택시의 차창 너머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공의 손에 들린 지폐를 발견한 부장은 한쪽 눈이 밤의 어스름 속에서 살짝 찌그러졌는데 윙크처럼 보이기도 했다. 누가 억울하겠다는 말만 건네준다면 엘리베이터든 승강기든 교체비용을 눈 딱 감고, 아니 기꺼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문제는 돈이 아니라 억울함이었다. 하지만 관리소장은 대꾸조차 없었다. 공은 모멸감에 휩싸였다. 그야 1층 주민들한테 물어볼 일입니? 네. 공은 관리소장보다 먼저 전화를 끊었다. 문에 겨워서였는데 단호함을 보여준 것 같아 통쾌했다. 그러고 보니 이쪽에서 먼저 끊기는 처음이었다. 여세를 몰아 공은 컴퓨터를 켜고 문서를 작성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맞춤법이 틀리지 않았는지 특히 신경 썼다. 공은 출력한 문서를 들고 203호의 초인종부터 눌렀다. 계십니까? 관리소장도 이 서명 보면 놀라겠지. 관리사무소로 향하는 공의 손에는 사흘치 수고의 결과물이 들려 있었다. 서명란의 빈칸은 하나뿐이었다. 203호는 장기 여행을 갔는지 늘 비어 있었다. 관리비에 엘리베이터 교체비가 포함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참, 몰랐네요. 앞으로는 관리비 내역을 잘 살펴봐야겠네. 한 건물을 사는데 한 푼도 안 낼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도 서명은 할게요. 아니 근데 이런 거 정할 때는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지들끼리 다 해?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은 언제 누가 정한 거래요? 공교롭게도 서명받으러 찾아간 집들 중에 라인 대표는 없었다. 라인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일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거짓말의 장본인은 303호일 테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15집에 한결같은 뜻이 봉투에 담겨 있었으니까. 이 봉투 안에 주민들의 뜻이 담겨 있다고. 부장한테도 내 뜻을 봉투에 담아서 전했는데, 그랬는데. 공은 부장에게도 자신의 뜻을 봉투에 정중히 담았다. 난데없이 굴러들어온 얄궂은 돈 때문에 마음이 영 불편해서였다. 부장님,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이 돈을 돌려드리면 부장님이 불쾌하실까? 편지라도 동봉할까? 마음만 고맙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말이야. 부장님, 저요, 이 돈 때문에 지난 며칠 동안 심장에 벽돌이라도 얹은 것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단 말입니다. 다음 날 공은 문제의 돈이 담긴 봉투를 결제 서류 사이에 끼워 부장의 책상에 올려놓았다. 번지수가 틀린 우편물을 반송함에 넣는 것이라고 여기며 장기 주는 사람 어디 갔나? 저기 소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관리소장? 저녁 먹으러 갔어? 언제쯤에 오실까요? 그거야 모르지. 무슨 일인데? 소장님한테 전할 게 있어서요. 저기 저 책상 위에 놓고 가. 네. 공은 서명지가 담긴 편지 봉투를 책상에 올려놓고 관리사무소에서 나왔다. 그쯤에서 엘리베이터 건이 해결되리라 믿으면서 왜 연락이 없어? 공의 기대와 달리 관리소장한테서는 반응이 없었다. 사흘째가 되자 공은 근무 시간 내내 수화기를 몇 번이나 틀었다가 그냥 내려놨다. 무엇 때문인지 직원들의 태도가 부쩍 조심스럽고 서먹서먹했다. 뭐 기다리나 봐. 우리는 그냥 모른 척 하자고. 안 부딪히는 게 최고야. 공이 뭔가를 캐내려 한다고 여기는 듯 말은 물론 시선조차 섞으려들지 않았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했지만 갑작스러운 전근의 이유를 모르기는 공도 마찬가지였다. 짐작가는 바가 없지는 않았다. 부장에게 돌려준 5만 원이 마음에 걸렸다. 봉투에 적힌 한자도 눈에 밟혔다. 부의 봉투에 돈을 넣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은 전근 통보를 받고 나서였다. 부장에게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근무 시간이 끝나고 사무실에서 나오자마자 공은 휴대폰으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예, 저 205호입니다. 서명 문건은 확인했습니까? 네. 그래서요? 임급 주민총회를 소집했는데 출석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총회는 언제 열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열었습니다. 안내받은 적 없는데요. 방송도 하고 안내문도 붙였습니다. 언제 방송했다는 겁니까? 낮에 여러 번 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은 어쩌라고 낮에만 합니까? 저녁에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 며칠 아침 저녁은 조용했던 것 같구만. 근데 전 안내문 본 적 없는데요. 내가 지금 거짓말했다고 한다는 거지? 잠깐만요. 저 버스가 와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공은 전화를 끊었다. 전화로 될 일이 아니었다.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했다. 진즉 그랬어야 했다. 집으로 가는 버스가 멈췄지만 공은 뒤따라오던 택시를 세웠다.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달아나기 전에 몸통을 붙들어야 했다. 공은 급히 택시에 오르며 입술을 깨물었다. 안에 계십니까? 소장님 계세요? 열려있네? 공이 손잡이를 밀자 문이 스르르 열렸다. 전과 달리 관리사무소는 어둑어둑했다. 천장의 형광등은 꺼진 채였고 안쪽 책상 위의 스탠드빛만 겨우 어둠의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관리소장은 유니폼 차림에 모자까지 쓴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의자가 장난감처럼 보일 정도로 덩치가 컸다. 소장님? 예.
관리소장이 뒤를 돌아보았다. 가늘고 낮은 목소리와 어울리지 않게 얼굴은 둥글넓적하고 투실투실했으며 목은 짧고 굵었다. 낯선 사람의 갑작스런 출현에 놀랐는지 휘둥그레진 눈으로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입을 해벌쭉 벌리고 있는 게 코에 문제가 있는 듯했다. 관리소장은 혀를 내밀어 아랫입술에 침을 묻혔다. 혀 끝에 파란 반점이 돋아 있었다. 파란 반점이 눈길을 끌었지만 관리소장이 스탠드 빛을 가린 데다 빤히 쳐다보고 있어서 정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205호입니다. 자, 임시주민총회 참석 확인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참석자 확인란에 서명한 집은 4분의 1도 안 됩니다. 1층과 2층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촉박하게 잡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일이 나쁜 마감일이라서 그랬습니다. 소장, 발음도 괜찮고 말꼬리도 잘라먹지 않네? 다시 열 수는 없습니다. 내일이 마감입니다. 마감이야 미루면 되죠. 안 됩니다. 업자한테 계약금을 줘야 합니다. 양해를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왜죠? 내일이 마감이라서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리소장이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하자 공의 얼굴이 삐뚤음해졌다. 사방을 막아선 벽이 점점 조여오는 듯했다. 꿈쩍도 않는 벽에 대고 주먹질하듯 공이 버럭 소리쳤다. 승강이가 아니라 승강기입니다. 네? 자요, 고지서. 예? 관리소장이 혀를 살짝 빼문 채 관리비 고지서를 들여다보자 공은 마음껏 관리소장의 혀를 쳐다볼 수 있었다. 관리소장의 혀끝에 돋은 파란 반점은 우표였다. 두루미인지 학인지 모를 새가 그려진 파란 우표. 책상 위에는 편지 봉투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승강기를 안 쓴다는 증거 있습니까? 에? 그럼요. 증거 대면 될 거 아닙니까? 공은 계단을 꾹꾹 밟으며 3층으로 올라갔다. 손에는 엘리베이터에서 공을 본 적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용지와 서명받을 표가 덧붙여 있었다. 103호는 서명을 했고 105호는 남편과 의논을 해봐야 한다며 거절했다. 203호는 여전히 여행 중인지 반응이 없었고 303호는 아이들만 있어서 서명을 받지 못했다. 4층에서도 소득은 없었다. 5층으로 올라가는 공은 몸도 마음도 천근만근이었다. 달랑 한 집의 서명밖에 얻지 못했다는 사실에 맥이 풀렸다. 오늘은 잊지 말까 싶었지만 관리비 납부 마감이 내일이니 오늘 밤에 끝장을 봐야 했다. 통로 어디에도 안내문은 보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1, 2층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내라고 해서요. 그래서요? 사달이 난 것은 12층에서였다. 1203호 여자는 공이 설명하는 내내 팔짱을 풀지 않더니 공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뜸 소리쳤다. 아저씨, 아파트 시세 떨어지면 책임질 거예요? 에? 아니 이게 아파트 시세랑 무슨 상관입니까? 막말로 낡은 엘리베이터 때문에 사고 나서 누가 죽기라도 하면 그쪽에서 책임질 거냐고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엘리베이터를 바꾸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서명 받으러 다니는 그쪽이야말로 지나친 거 아니에요? 아니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를 쓰지도 않는데 교체비를 무는 게 이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깟 교체비 대신 내줄 테니까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네? 아니 뭐요? 싫다는데 왜 자꾸 지랄이야? 갑자기 속옷 차림에 남편이 뛰쳐나와 공을 밀치며 소리쳤다. 파랗게 달려드는 서슬에 움찔한 공이 정신을 수습하며
아니 왜 몸에 손을 대십니까? 뭐야? 이 새끼가? 때려봐. 어디 한번 때려봐. 여보, 안 돼. 왜 이래, 정말. 정체 한명세 벌써 잊었어? 다시는 사람 안 팬다. 좀 나가. 들어가. 제발 좀 들어가. 공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벌러덩 넘어졌고 1203호의 문은 쾅소리를 내며 닫혔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고 공은 고개를 들었다. 빠끔 열린 1205호 문 틈으로 미간을 몬 채 밖을 내다보던 중년 여자가 황급히 문을 닫았다. 1205호도 큰일 났구만. 험한 꼴을 당했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는 않았다. 뒤로 넘어졌다가 일어서니 오히려 마음은 가라앉아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싶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공은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 1303호는 응답이 없었고 1305호는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와요. 이제는 실망이나 분노조차 느낄 수 없었다. 다만 지치고 피로했다. 공은 한숨을 쉬며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2층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거리였다. 1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에서 공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한쪽 장단지에 경련이 일더니 힘줄을 쥐어뜯는 듯한 통증이 엄습했다. 장단지의 통증보다 눈의 쓰라림이 더 서러웠다. 눈의 쓰라림보다 저기 바닥에 뒹구는 앙상한 서명지가 더 서러웠다. 13층까지 고작 3제. 아래쪽에서 들리는 소리에 공은 고개를 들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텅 빈 엘리베이터를 공은 망연히 들여다보았다. 다를 대로 다른 바닥. 얼룩덜룩한 데다 금까지 간 거울. 금을 따라 붙여놓은 노란 테이프. 특별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낡은 엘리베이터. 근데 언제 본 것 같은데 언제 봤지?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입을 다물었다. 승강기를 안 쓴다는 증거 있습니까? 정말 엘리베이터를 한 번도 탄 적이 없을까? 한 번도 무심결에 실수로라도 탄 적이 없을까? 엘리베이터에 탔던 기억을 떠올리는 게 절체절명의 목표라도 되는 것처럼 공은 필사적으로 기억의 근육을 쥐어뜯었다. 엘리베이터 위쪽 벽에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13. 전에는 13층에 살았었지. 맞아. 그래. (10층) (11층) (12층) (13층) 땡.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비틀대며 내린 사람은 만취한 공이었다. 뭐야? 나한테 왜 그래? 응? 여보!
다들 날 환영한다면서 술을 부어주는 거야. 뭘 환영한다는 거지? 몰라. 여보! 이 뭐야, 이 마누라가 그새 또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아이고, 마누라까지 날 우습게. 그랬을 거야. 아니, 그랬어. 그런 게 틀림없어. 공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는 아직 그대로였다. 공은 끙소리를 내며 일어나 절뚝거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엘리베이터가 가까워질수록 걸음걸이가 점점 자연스러워지더니 엘리베이터에 오를 때는 멀쩡했다. 이 2층. 뭐야? 꿈쩍도 안 하잖아. 2층에는 안 사나 보네. 1층? 아니야. 3층. 공은 1층을 누를까 하다가 3층을 눌렀다. 계단 오르기라면 넌더리가 났다. 엘리베이터 문이 삑삑대며 닫혔다. 엘리베이터 문에 뭔가가 붙어 있었다. 안내문. 주민 총회를 소집합니다. 승강기 교체 비용 분담권으로 총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끼익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녹슨 도르래와 낡은 케이블이 연방 비명을 내질렀지만 어쨌든 내려갔다. 한껏 치켜 올라갔던 공의 한쪽 눈썹과 입꼬리도 엘리베이터 박자에 맞춰 누그러졌다. 심장 위에 얹힌 무언가도 내려가는 듯했다. 마침내 엘리베이터는 3층에 당도했고 공의 얼굴은 완전히 균형을 회복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공은 더없이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네, 승강기 만나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공이 홀가분한 표정으로 걸어 나가는 마지막 장면을 들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문학평론가 이수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밌게 읽었어요. 이 작품이요. 평범한 듯 하면서도 또 끌리더라고요. 네, 원래 김경욱 작가가 네. 뭐 거창하거나 대단한 그런 사건이나 그런 등장인물들을 형상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 일상 속에 있는 사건이나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숨은 이야기거리를 찾아내는데 그러니까요. 예, 좀 재주가 많은 그런 작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도 교체비를 내라. 제 얘기 같아가지고 제가 주부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 약간 흥분하면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허구가 아니라 생활의 느낌을 좀 받았는데 전체적인 작품에 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승강기 역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소설로 만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그런 것을 통해서 가령 뭐 이웃 간의 어떤 갈등이나 다툼 뭐 이런 식의 좀 평범한 이야기들은 아니고 좀 더 진지한 그런 이제 주제를 포착하고자 하는 것도 또한 작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두 가지로 봤거든요. 균형 또는 벽.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면은 그런 균형이 여러 곳에서 깨지는 게 등장하잖아요. 납득할 수 없는 인사 발령도 나고 뭐 새로 이사 온 아파트에서도 4층 그대로 표시된다거나 승강기를 승강이로 또 적는 것도 그렇고 균형이 깨지는 것들이 속속 등장하더라고요. 네, 아마도 이 주인공 공의 캐릭터가 좀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아마 무슨 공공기관 같은 데 근무하는 모양인데 거기서 20년 동안 기관장의 비위를 잘 맞추고 이런 식으로 잘 살아왔다는 점도 하나 특징인 것 같고요. 이런 것이 아마 지금 말한 대로 균형이나 일관성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으로 굳어졌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뭐 꼼꼼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원칙을 잘 지키는 그런 성격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균형이 깨지면 대단히 불안해하는 불안하고 힘들고 그런 융통성이 없거나 좀 어딘가 이제 막혀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이제 이 사건의 전개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아파트 관리 소장이나 또는 그 회사의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큰 벽을 느끼잖아요. 이 작품에서 벽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역시 이제 엘리베이터 교체의 비와 관련된 사건인데 네. 사실은 그것보다 이 지금 주인공을 더 괴롭히는 것은 지방으로 이제 좌천이 된 셈이죠. 그런 식의 인사 발령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안고 있고 또 가족들도 자신을 이제 홀로 내버려두고 하는 그런 따라가지도 않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인공은 아마도 그게 왜 그런지 이유는 확실하게 알 수 없는데 그 상관이 네. 부장이라는 사람이 예. 법인카드로 저녁을 사주고 그렇죠. 5만 원 이제 교통비를 주죠. 줬는데 예. 그걸 또 이제 이 공이라는 주인공은 이제 그냥 받아 넘기지 못하고 부조 봉투에 넣어서 그걸. 네, 그걸 되돌려 되돌려주죠. 주었다라는 것이 이제 네.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함께 이제 지금 이 관리소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부조리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쭉 들다가 마지막 부분에 왜 공도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내가 한 번도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없나? 이렇게 반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또 독자인 제가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던데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벽들 때문에 벽들 앞에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웃들한테 도움을 청하지만 그들 역시 이제 뭐 자신의 삶이 있고 하니까 별로 도와주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내가 정말 엘리베이터를 탔던 것은 아닌가 네. 이런 걸 생각하고 또 이제 다리에 쥐가 나서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마지막에는 정말 이제 탔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고쳐 먹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주인공이 더 이상 이런 이제 벽 앞에서 쓸데없는 그런 저항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려는 네. 그런 생각이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작품을 구성한 부분도 보면은 현재와 과거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나오잖아요. 5만 원 그 봉투가 나왔다가 또 다른 게 나왔다가 부장 얘기가 나왔다가 본인 얘기가 나왔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은 뭐 다른 작가들 작품에서도 가끔씩 볼 수 있는 건데도 참 매력적인 기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을 한 것도 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좌천이라고 하는 사건과 지금 있는 이 엘리베이터 교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연결시켜 주기 위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주인공에게 더 큰 문제는 지금 여기 내가 왜 내려와 있는가 이게 더 큰 문제일 거고 그런 것들을 계속 상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건들에게서
그런 이제 과거의 사건들이 자꾸 연상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다른 작품도 읽어보고 싶은데요.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김경욱 작가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뭔가 소재를 찾는 능력이 출중한 작가인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작가 이전에 자기 세계, 주위변의 세계를 꼼꼼하게 읽는 그런 독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독립문학상을 받은 위험한 독서라는 그런 작품도 있는데요. 그건 역시 사실은 그 작가이기 이전에 주변 사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독자로서의 성격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점에서 한번 이제 다른 일반 독자들도 읽을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4월이 가기 전에 장국영이 죽였다고 이거 꼭 한번 읽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경욱 작가의 작품 만나봤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평론가 이수영 씨와 함께 김경욱 작가의 승강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최인우 작가의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요즘 내가 이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내 마음 전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내 입에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내 마음 전체가 고마운 마음으로 가득 차길 바란다. 잔에 물이 가득 채워져 흘러넘치듯 내 마음이 우선 가득 차서 그 흘러넘치는 마음이 비로소 말이 되어 나오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한다. 그렇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지요. 감사한 말을 많이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고요. 고마운 말을 많이 하면 고마운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한다면 좋은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KBS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김경욱 작가의 승강기 함께했습니다. 음악의 김형진, 효과의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의 김남희, 극본 서연이, 제작 조혜은, 저는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5월에는요, 맛있는 소설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여러분을 찾아뵐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조경란 작가의 밤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